이 비가 그치면. 이영철. 도대체 오줌이 어쨌다는 것인가? 오줌줄기가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위를 향해서 상향적 이미지를 주든 아래를 향해서 하향적 이미지를 주든, 그 지엽적인 것이 이 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시에 있어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쯤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시를 마치 배를 가른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낱낱이 해부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개구리의 내장 하나하나가 개구리의 본질은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그날 품평회에 한 동인이 상제한 그 여름의 금강이란 시에서 유년의 그 여름, 천둥 벌거숭이 꼬맹이들은 금강에 누워 송장 헤엄을 치며 식빵을 닮은 미치도록 배가 고프게 만드는 뭉게구름을 향해 일제히 분수 같은 오줌줄기를 내깔겼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1시간째 목에 굵은 철사줄 같은 핏대를 세워가며 편이 갈려 있었다. 지겨웠다. 늘 이런 식의 생산성 없는 논쟁이. 송장 헤엄은 배영처럼 누워서 헤엄치는 것인데 어찌해서 오줌줄기를 내깔겼다고 쓸 수가 있냐는 것이다. 내깔겼다는 이미지는 아래를 향해서 쓰는 표현, 즉 하향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라는 측과, 시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럼 굳이 상향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내뿜었다라고 써야 하느냐, 이미지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이 시에서는 내깔겼다라고 쓰는 것이 훨씬 시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어 좋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논쟁이었다. 예전에도 품평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식의 논쟁은 있어 온 일이지만 1년 가까이 나오지 않다가 모처럼 참석한 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이 나고 불편했다. 말없이 술잔만 기울이던 민우는 슬그머니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이모네 집 낮은 처마 밑에 서서 담배를 물고 네온사인이 명멸하는 도심을 적시는 비를 보고 있었다. 민우가 뿜어내는 담배 연기는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아주 느리게 사라져갔다. 인사동 수도약국역 골목 앞쪽 깊숙이에 자리 잡은 이모네 집은 10년 가까이 매달 시 품평회를 할 때마다 모이는 파전과 막걸리와 칼국수로 유명한 기와집 한옥을 개조한 식당이었다. 담배를 한 갭이 더 피우고 들어갔는데 동인들은 그때까지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도대체 오줌을 내깔기건 내뿜건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가? 정말 그것이 이토록 편이 갈려 핏대를 세우다 못해 삿대질까지 해대며 위약적이며 인신공격적인 독설까지 서슴지 않으며 싸울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인가? 그것도 어느덧 함께한 지 10년을 넘어 10권이라는 동인지를 함께 발간한 사람들이. 아니, 어쩜 이들은 비 오는 날 품평회라는 미명하에 한자리에 모여 각자 외롭고 허허로웠던 가슴을 달래며 술을 마시며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상업적 경제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무의적이며 비생산적인 행위이지만 예술을 하고 있다는, 시를 쓴다는 지적 우월감으로. 이 속절없는 전투가 끝나면 그들은 취해서 언제 싸웠느냐는 듯이 서로의 어깨를 얼싸하는 굴비 두루미들이 되어 비오는 거리를 휘저으며 밤늦도록 술판을 벌일 것이 뻔했다. 민우는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아 동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밖으로 나왔다. 비는 어느새 폭우로 변해 있었다. 겨울 여행에서 보았던 러시아의 낮게 내려앉은 짙은 잿빛 눈구름처럼 음울한 하늘에 나무의 뿌리 같은 번개의 섬광이 연달아 폭죽처럼 수놓였다. 망설이다 폭우 속으로 몇 발자국 내디뎠을 때였다. 뒤에서 불쑥 튀어나온 검정 우산 하나가 민우의 머리를 가려주었다. 줄곧 지켜보다 나가기에 따라 나왔어요. 그녀는 오늘 처음 본 시인이었는데 시 품평회 때마다 동인 중에서 누군가 초청한 시인이 참석할 때가 종종 있었다. 민우는 이모네 집에서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7년 전에 그토록 가슴앓이를 하게 했던 순영이와 어딘지 모르게 이미지가 닮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서늘한 눈매가. 이제는 잊었노라고 애써 피 흘리는 상처를 덮고 있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순영이 그리웠다. 민우는 순영을 잊었다고 잊겠노라고 수도 없이 굳은 다짐을 했건만 하늘이 파랗다고 해서 해가 떴다고 해서 구름이 꼈다 해서 그 하늘에 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민우는 이모네 집에서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일부러 자리를 피했었다. 민우는 자신을 쳐다보는 그녀의 눈길을 애써 피하며 물었다. 왜요? 더 잊지 않으시고. 체질에 안 맞아서요. 잘난 척들 하는 꼴도 보기 싫고. 그렇게 말한 그녀는 서양식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우산을 들지 않은 왼쪽 손바닥을 내보이며 굽 웃었다. 그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이 귀여워 민우도 따라 웃었다. 가까이서 보니 순영이와 전체적으로 많이 닮기는 했지만 키도 약간 작고 입술과 인매 부분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보조개가 없었다. 순영은 7년 전 늦가을 졸업을 얼마 앞두고 민우에게서 떠났다. 순영과 민우는 학교 내에서도 소문난 커플이었다. 민우는 순영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픈 가족사를 듣고 자신의 처지와 닮은 순영에게 더 잘해주려고 신경을 썼다. 순영의 가족사는 민우와 비슷했다. 민우 역시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새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 다행히도 새어머니는 민우에게 잘했고 남매인 이복 동생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순영이 아버지는 일 때문에 마산에 가서 동료들과 술 한잔 하러 갔다가 술집 여자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리고 딸까지 낳았는데 그 아이가 순영이라고 했다. 순영이 어머니는 가정적이라기보다는 허영기와 욕심이 많았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와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 순영이 7살이 되던 해 여름에 헤어졌고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나이가 20살이나 많지만 빌딩 몇 개를 가진 호라비를 만나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천호동 시장 부근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순영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에 아버지가 건축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밤이 돼 돌아올 때까지 빈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다. 건축 일이라는 것이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어느 때는 지방에 내려가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울 때도 있었다. 다른 애들은 학교 후에 학원을 가거나 집에서 부모들과 함께 있었지만 순영은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나 시소를 타며 혼자 놀거나 아직은 어려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외로움을 달랬다. 그렇게 날이 저물면 집에 돌아와 간단한 밑반찬에 전기밥솥에 해놓은 밥을 먹고 밤이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로션 뚜껑을 열고 화장품 냄새를 맡으며 울다가 잠이 들곤 했는데 로션은 아빠가 알면 혼날까 봐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다. 순영의 유일한 친구이자 위안은 엄마가 아버지와 헤어지던 해 어린이날에 사준 순영이 키만큼 커다란 백곰 인형이었다. 잠잘 때는 언제나 백곰 인형을 안고 잤는데 무서운 꿈이라도 꾸고 난 아침이면 인형의 얼굴은 순영이 흘린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곤 했다. 순영을 버리고 떠난 엄마는 그 뒤로 찾아오기는커녕 단 한 번 전화조차도 없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원망과 반항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순영이 자폐 증상까지 보이며 문제아로 변해 말썽만 부리던 초등학교 3학년 봄에 아버지는 지금의 새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다. 건축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났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순영은 사사건건 그녀와 부딪혔고 아버지의 불우령과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끝내 단 한 번도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불러야 할 상황이 오면 마지못해 아줌마라고 불렀다. 그렇게 그녀와 불편하고 어색한 동거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중학교 1학년 때 평소 술을 좋아하고 비만이 심해 당뇨를 앓고 혈압이 높던 아버지마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화장실에서 쓰러져 손쓸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장의차에서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차창 밖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순영은 입안에 비릿한 피비린내가 나도록 윗니로 입술을 꽉 물고는 장례식 내내 끝내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순영은 그날부터 아버지마저 없는 썰렁한 집안에 그녀와 단둘이 남겨졌다.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순영은 아버지가 없는 집과 그녀가 싫어 학교 일진들과 어울려 중학교 3년 내내 가출과 술과 담배와 싸움을 일삼으며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나마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녀는 보호자 신분으로 학교와 경찰서에 수시로 호출당했다. 크고 작은 사고를 칠 때마다 피해자 부모를 만나 합의해야 했고 교장이나 담임에게 무릎 꿇고서 눈물로 선처를 부탁해야 했다. 그녀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순영은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진즉에 소년원에 갔거나 퇴학당했을 것이 뻔했다. 순영은 그녀 덕분에 경찰서에서 나오고 퇴학당할 것을 화장실 청소나 정학 정도로 끝나면서도 끊임없이 사고를 일으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런 순영을 원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일정한 거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만 지킬 뿐이었다.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기에 곧 자신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무슨 까닭인지 떠나지 않았다. 순영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야 돌아오는 그녀의 일상은 고단해 보였다. 늘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돌아와 식탁에서 간단하게 밥 한 술 뜨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면 어느 때는 문 밖까지 들릴 정도로 끙끙 앓곤 했다. 순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방문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녀의 앓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 저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먹먹함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아침에 보면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고 언제 일어나 준비했는지 식탁 위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한 집에 살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녀와 순영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다. 그냥 헤어지면 끝이었다. 그녀가 집을 나간다 한들 잡을 사람도 아쉬워할 사람도 없었다. 그녀와 순영은 늘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 전달은 냉장고 위쪽 냉동칸에 메모해서 붙이는 포스트잇이 대신할 뿐이었다. 그것도 순영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었고 그녀는 순영에게 단 한 번도 뭔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메모를 붙이지 않았다. 순영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녀에게 아쉬운 메모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방과 후에 여고생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비 등 큰 돈은 어쩔 수 없이 그녀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용돈 정도는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녀에게 아무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여고생인 자신의 능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방과 후에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시간차를 두고 밤늦게까지 하면서부터는 시간이 없어 중학교 3년 내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과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도 안정을 찾아갔다. 따라서 그녀가 경찰서나 학교로부터 호출을 당하는 일도 점차 사라졌다. 그러던 여고 2학년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오후 수업 시간에 담임으로부터 그녀가 사고로 응급실에 누워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순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시멘트와 모래와 땀이 뒤범벅이 된 낡고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은 채 얼굴에 온통 붕대를 감고 링거를 꽂은 채 누워 있었는데 하얀 붕대는 배어나온 피로 해당화 꽃잎처럼 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의사는 그녀의 오른쪽 턱뼈가 부러지고 오른팔도 두 군데나 골절돼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느라 환자복으로 채 갈아입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해진 작업복 상의 어깨와 바지 엉덩이 부분은 얼마나 땀이 흐르고 마르기를 반복했는지 허연 소금 버케가 돋아나 쥐 오줌처럼 얼룩져 있었고 쉰 옥수수 같은 고약한 땀 냄새가 병실 안을 진동했다. 그녀는 그 와중에도 멀뚱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순영을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왼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몇 번 두드리고는 손을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괜찮으니 걱정 말라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큰일 날 뻔했다. 벽돌을 짊어지고 3층으로 올라가다 2층 계단에서 떨어지셨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턱뼈와 오른팔만 골절되고 큰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넉넉한 풍채에 사람 좋아 보이는 푸근한 인상의 작업반장은 걱정스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와 순영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반장 역시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왔는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4층 연립주택 공사장에서 들통에 벽돌을 짊어지고 건물 외벽에 임시로 만든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고 했다. 다행히 바닥에 현장에서 사용할 모래가 쌓여 있어 짊어진 벽돌 들통이 먼저 닿아 1차 충격을 반감하고 오른팔과 머리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생명을 잃을 뻔한 큰 사고는 막았다고 했다. 순영은 뻘겋게 물든 붕대와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불쑥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에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지금껏 그렇게 힘든 노동으로 번 돈으로 집안 생활을 꾸려가고 순영의 학비 등을 댔을 것이다.
순영은 그런 자신의 감정을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눈을 들어 천장을 쳐다보았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목이 맨 채 장승처럼 서 있는 순영에게 그녀가 턱뼈가 부러져 발음도 잘 되지 않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순영에게 건넨 말이었다. 난 괜찮으니까 어여 학교 가서 공부해, 어여. 학생이 수업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요. 순영은 자신의 몸이 그렇게 망가져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학생이 수업을 빼먹으면 안 된다며 병실에서 내쫓는 그녀를 뒤로 하고 학교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새삼스레 자신에게 있어 과연 그녀의 존재란 무엇이었을까? 아니, 그녀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했다. 자신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맥락하기 짝이 없는 계집애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며 그것도 재혼한 남편도 죽고 없는 시점에서 의붓 딸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결코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고 그럴 자신도 없었다. 순영은 그녀의 사고 전까지는 그녀가 휴일조차 없이 거의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몰랐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다. 그저 한 집에 같이 살 뿐 마주 앉아 밥 한 끼 같이 먹어본 적이 없는 남이나 다름없었다. 순영이 수업료나 책값을 비롯한 용돈 등 그때그때 필요한 돈은 포스트잇에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그녀는 항상 적어둔 금액보다 더 얹어서 식탁 위에 놓았다. 순영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불가사의했다. 함께 있어서 그녀에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질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마이너스만 되는데도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처럼 떠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순영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병원을 드나들며 보호자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3주 후에 퇴원했고 순영은 그동안 후두 껍데기처럼 단단하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같이 밥도 먹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여느 모녀처럼 일상을 함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영은 그녀와 커피잔을 마주놓고 지금껏 궁금해하고 이해가 안 되던 것을 물었다. 어째서 그토록 사사건건 속을 썩이던 자신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는지를. 너는 나의 기쁨이었어. 그녀가 순영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말했다. 그녀에게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순영이와 같은 나이에 딸이 있었다고 했다. 딸이 4살 되던 해 어린이날에 서울대공원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 밖에 세워두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딸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뒤로 하고 몇 년 동안 전국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시어머니와의 불화 끝에 이혼까지 했다고 했다. 그 뒤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딸을 찾았고 엄마를 잃고 어딘가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딸에 대한 죄책감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겨울에도 난방조차 하지 않은 냉방에서 지냈고 자신의 몸을 최대한 혹사시키는 일을 찾아 했다고 했다. 그 뒤로 세월이 지나 딸 찾기를 거의 포기할 무렵 아버지를 만났고
대화 끝에 엄마 없는 순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에 딸과 생일이 같았을 때 그녀는 뭔가 운명 같은 걸 예감했다고 했다. 나는 내 딸이 된 너를 또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네가 단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니,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 그렇게 말하며 순영을 아지랑이 같은 눈으로 보던 그녀는 농 깊이에 있던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통장에는 눈을 의심할 만한 금액이 저축되어 있었다. 너를 어떻게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할 때 주려고 했어. 딸을 잃어버리고 이혼한 후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억척스럽게 모았던 거야. 순영이 네가 결혼하는 걸 보고 난 절로 들어갈 거야. 네가 아무리 말린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어쩔 수 없어. 난 그곳에서 잃어버린 딸과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눈을 감는 날까지 기도할 거야. 그랬던 그녀는 순영이 대학 졸업반이던 늦여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모진 자기 학대에 고된 일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그토록 원하던 순영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끝내 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녀의 위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전이 된 상태였다. 그녀는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만 축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집으로 돌아온 지 석 달 만에 순영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순영은 그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학하고 그녀를 돌봤다. 그녀의 속 깊은 마음도 모르고 반항과 말썽으로 일관했던 지난날의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을 견뎌내느라 힘겨운 사투를 벌였고, 순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인간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느꼈다. 진통제를 먹이고 손을 꼭 잡아주며 마음으로 고통을 나눌 뿐이었다. 그녀는 투병 한 달 만에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독한 항생제를 비롯한 한 움큼의 약 때문에 머리카락이 거의 빠지고 피부도 까맣게 침잠해가고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토해내며 눈에 띄게 야위어갔다. 생명의 불꽃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약 먹는 것을 중단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구차하게 약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순영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로 순영은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그녀 방으로 옮겼다. 가엾은 그녀가 어느 순간 눈을 감을지도 모르는데 그녀가 마지막 가는 길을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홀로 보내고 싶지는 않아서였다.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못다한 모녀의 정을 나누다 그녀가 피곤해하면 그녀의 민둥머리를 자신의 팔에 팔베개 해주고 마치 어린아이를 잠재우듯 등을 토닥여 잠들게 했다. 가녀린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더도 말고 1년만 더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순영은 잠든 그녀 몰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민우는 대학 1학년 때 순영을 만나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귄 지 100일이 되던 날은 모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그날 이후로는 종종 집으로도 놀러 갔다. 그녀는 민우를 아들 대하듯 했고 민우도
그런 그녀가 편하고 좋았다. 어려서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민우의 가족사를 들은 그녀는 민우의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다. 순영이와 민우 두 사람이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훗날 꼭 좋은 가정을 이루어 아들, 딸을 10명은 낳아야 한다고 해 순영으로부터 내가 무슨 돼지예요. 애들을 10명씩이나 낳게 하고 핀잔을 듣기도 했다. 민우는 그녀와 순영을 집으로 초대했고 민우 부모는 두 사람을 만나보고 순영을 장차 며느리감으로 인정했다. 민우와 순영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랑을 키워갔다. 그러다 민우는 3학년을 마친 겨울에 군에 입대했는데 뜻밖의 그녀의 비보를 접했지만 신분이 군인인지라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외아들이라 가까운 친척도 없던 순영은 민우도 없는 가운데 쓸쓸히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얼마 뒤에 순영은 면회를 왔고 며칠 뒤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수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비구니가 되겠다는 일방적인 이별 통지였다. 순영은 그 뒤로 면회도 오지 않았고 편지도 보내오지 않았다. 민우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다 제대를 하자마자 어렵게 수소문해서 순영이 있는 계룡산 동학사를 찾아갔다. 파르라니 머리를 깎고 잿빛 승복을 입은 순영은 민우를 보자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민우는 순영과 사찰 뒤편으로 난 오솔길을 걸으며 간곡히 하산을 권했지만 순영의 뜻은 너무나 확고했다.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했다. 민우로서는 그날이 순영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다. 이후로도 몇 번이나 순영을 찾아갔지만 만나기를 거부했고 민우도 순영의 확고한 의지를 알고는 더 이상 찾지 않았고 그렇게 무심한 세월은 7년이 지나갔다. 딱 꼬집어 모든 것이 순영이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이 7년 동안 민우는 솔로를 지냈다. 나이가 30을 넘어가면서 집에서는 수시로 좋은 집안의 여자들 사진을 보여주며 선을 보라고 언제 손주를 안겨줄 거냐며 닥달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비했다. 민우는 이모네 집 골목길을 빠져나와 비에 젖은 인도가 상가의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길을 나섰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렇다고 모처럼 외출했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가기도 그랬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어느새 인사동을 벗어나 종로 3가를 향하고 있었다. 우산을 든 민우는 키 작은 그녀의 머리와 어깨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여 배려하며 걷고 있었다. 긴 침묵이 어색했던 민우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자 그녀도 따라 멈추었다. 민우는 그녀를 보며 멋쩍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갈 곳이 없네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됐어요. 민우 말에 그녀가 쿡 웃었다. 두 번째 보는 쿡 하는 웃음이었다. 버릇인가 싶었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특별히 예쁘다거나 옷차림이 튀어 보이지 않았다. 처음 보는데도 몇 번은 만난 듯 친근감이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순영이 이후로 처음으로 이성과 우산을 쓰고 걷는 기분이 묘했다. 내리는 폭우로 어느새 캐주얼 구두와 바지 아래 부분은 물에 빠진 듯 젖었다. 치마를 입은 그녀의 종아리는 가로등과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을 받아 비에 젖어 방파제에서 낚시로 갓 잡아 올린 고등어의 푸른 등처럼 싱싱하고 발랄한 생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런데 혹시
나를 알아요? 네, 많이. 그녀는 우산 속에서 고개를 들어 민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우산을 때리는 빗소리가 더 요란해지고 있었다. 많이 안다고? 민우는 그녀의 말을 독백처럼 되뇌며 새삼스레 그녀를 다시 보았다. 민우의 시선을 느낀 그녀가 눈을 내리깔며 얼굴을 살짝 붉혔다. 크지 않은 키에 품에 쏙 안길 것 같은 몸매. 그녀는 아메데오 모딜리아니가 그린 그림 속 여인처럼 진한 아이섀도우에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를 하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잔함과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얼굴이었다. 무엇보다 손수건으로 질끈 동여맨 긴 생머리가 인상적이었다. 민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애써 잊고자 했던 순영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제까지 걸을 거예요? 네? 민우는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자동차 소리에 그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되물었다. 두 사람은 인사동을 벗어나 종로 3가를 지나 종로 5가를 향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대화가 끊어진 채 한참을 걷고 있었다. 가을의 중간쯤 접어든 날씨는 우산을 썼다고는 하지만 바람과 비에 젖어 을씨년스러웠다. 갈 곳이 없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무슨 생각인가 골똘한 채 마냥 걷기만 하는 걸 보면. 그러게요. 특별히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가고 있네요. 민우가 미안함에 웃자 그녀도 가지런한 일을 보이며 따라 웃었다. 추워요. 젖은 구두도 불편하고. 그러고 보니 그녀의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민우는 잠깐 망설이다 위에 걸치고 있던 윈드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다. 재킷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키 작은 허수아비에 커다란 부대를 씌운 것처럼 조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더 이상 그녀를 폭우 속에 걷게 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물었다. 차 한잔 할까요? 차보다는 따끈한 국물에 술 한잔 해요. 비도 오는데. 종로 5가 보령약국 좁은 골목길 양쪽은 크고 작은 간판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그 중에 찾아 들어간 작은 술집 안은 이미 빨갛게 단풍 든 술꾼들로 왁자지껄했다. 고추장과 생마늘 다진 것으로 양념한 꼼장어가 석쇠에서 익어가는 동안 조개탕이 먼저 나왔다. 민우와 그녀는 어느새 소주 한 병을 바닥내가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낡은 나무 탁자가 5개뿐인 좁은 실내는 꼼장어 익어가는 냄새와 바닥에 엎지른 막걸리 냄새와 술꾼들이 연신 뿜어대는 담배 연기와 금이 간 유리창이 달린 미닫이 문을 활짝 열어젖혀 자욱하게 들리는 빗소리로 선술집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심의 한복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시골의 장터 같은 서민적 느낌이 물씬 풍겼다.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3명의 샐러리맨들은 모두 맛이 가 눈동자가 흐리멍덩하게 풀어진 채 어물전에 한물 간 꼴뚜기처럼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며 술을 흘려가며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젖히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 한 목소리가 되어 직장 상사를 안주 삼아 씹어대고 있었고 그 건너편 테이블에는 어디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왔는지 페인트로 울긋불긋 범벅이 된 작업복을 갈아입지 않은 채 김치 삼겹살에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노동의 고단함을 풀고 있었고 그 옆 테이블에는 팬티가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탁자에 엎드려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고 옆에 앉은 LA 다저스 야구 모자를 쓴 남자는 그런 아가씨의 어깨를 끌어안고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달래느라 쩔쩔매고 있었고, 그 옆 테이블에는 대학생들로 보이는 짝을 맞춘 남녀 8명이 좁은 탁자를 중앙으로 보조 플라스틱 의자까지 놓고 삥 둘러앉아 소주와 맥주를 테이블 가득 늘어놓은 채 담배들을 꼬나물고 줄기차게 마셔대며 떠들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듯한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짧은 파마머리 주인 안악은 앞치마를 두르고 종업원 한 명도 없이 연신 불러대는 손님들의 술 심부름을 하랴 안주를 만들랴 정신없었다. 민우는 그들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문 밖의 폭우에 시선을 주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우는 그녀와 함께한 것을 깜빡 잊고 폭우에 눈을 주고 있다가 번뜩 정신이 들었다. 비를 보느라. 민우는 그녀를 보며 멋쩍게 웃었다. 그때 그녀가 무표정한 얼굴로 불쑥 민우의 코앞에 소주잔을 내밀었다. 빈잔이었다. 민우는 비를 보며 얼마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 탁자 위에는 어느새 새로 가져온 술병이 3분의 1쯤 비워져 있었다. 민우가 폭우에 시선을 주고 있는 사이에 그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사람을 앞에 두고, 그것도 숙녀를 앞에 두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술잔이 계속 비는 것도 모르고, 그건 매너 꽝 아닌가요? 우린 오늘 정식으로는 처음 본 사이인데. 죄송합니다. 민우는 재빨리 소주병을 들어 그녀의 빈잔을 채우다 고개를 갸웃했다. 처음 본 사이 앞에 붙은 정식으로는 이란 말이 왠지 생경하면서도 귀에 걸렸다. 그녀를 어디서 봤던가. 하지만 민우의 기억 속에 그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술잔을 단숨에 뒤집고는 다시 민우 코앞에 빈 잔을 내밀었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그녀를 보았다. 역시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사람의 얼굴에는 천의 표정이 있다더니 지금 그녀의 표정은 조금 전에 보았던 얼굴이 아닌 너무나 다른 느낌을 주었다. 민우는 다시 술병을 들었다. 아니, 제 술잔을 받으라고요.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 벌주로요. 건네주는 술잔을 받자 그녀는 술잔에 넘칠 듯이 아슬아슬하게 따랐다. 잔을 비우자마자 곧바로 술잔을 또 채웠다. 세 잔은 마셔야지요. 벌주인데. 민우는 묵묵히 그녀가 따라주는 세 잔을 연거푸 마셨다. 관자놀이 부분이 후끈거리며 미열처럼 취기가 올라왔다. 석쇠에서 연기를 풍기고 있는 꼼장어를 집어들다 그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방금 전 무표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장난기가 가득한 얼굴로 민우를 빤히 쳐다보며 웃음을 참느라 양 볼이 낚시에 걸려나와 화가 난 복어 배처럼 볼록해져 있었다. 민우 씨는 볼수록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밉게 보이진 않아서. 그렇게 대화가 잠시 끊어지고 두 사람은 똑같은 속도로 술잔을 주고받았다. 밖에는 여전히 폭우와 번개와 천둥이 천지가 아득하게 퍼붓고 있었다. 얼마 뒤 그녀가 민우의 빈 잔을 채우며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한 번쯤 만나고 싶었어요. 저를요? 민우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왜요?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소주와 함께 꿀꺽 삼켰다. 담배에 불을 붙여 허공에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민우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 방금 전에 자신처럼 문 밖의 폭우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물었다. 발그레 하던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처럼. 술이 깨어가는 것일까? 왜 그랬어요? 아파할 거면서. 네? 민우는 지금 그녀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얼굴에 단풍이 들기는 했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 밑도 끝도 없는 질문에 의아했다. 순영이란 분 말이에요. 민우는 처음 보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순영이란 말에 순간 당황스러웠다. 사랑했잖아요. 그것도 독하게. 그걸 어떻게? 종로를 걸을 때 분명 제가 말했을 텐데요. 무슨 말을? 민우 씨가 물었죠. 혹시 나를 아느냐고. 그때 많이 안다고 답했을 텐데요.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맞다. 그녀는 분명 그렇게 말했었다. 민우는 갑자기 낯선 사람 앞에 발가벗고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나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 어딘가 가까운 빌딩 피뢰침에 번개가 떨어졌는지 섬광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이내 고막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이철민 시인과 친해요. 같은 학교 선배라서. 사실 오늘 품평회에 민우 씨가 참석한다기에 일부러 선배를 따라 나왔고요. 선배는 예전부터 민우 씨 얘기를 자주 했어요. 진심으로 민우 씨에 대해 마음 아파했고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민우는 그제야 그녀가 자신을 많이 안다고 하던 말에 의문이 풀렸다. 철민이와는 서로의 가슴 속까지 털어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데 어째서 철민이는 그녀에 대해서 지금껏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제가 왜 순영이에 대해 처음 본 그대에게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대에게 답해야 하죠? 민우는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순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경계심과 함께 울컥 가슴이 메어왔다. 이제 상처에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아 면역력이 생길 만도 한데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었다. 술 기운 탓만은 아니었다. 민우는 꽁초가 된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고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김선미라고 해요. 무엇보다 민우 씨 열렬한 팬이기도 하고요. 민우 씨가 그동안 발표한 시는 단 한 편도 놓치지 않고 다 읽었어요. 그건 고맙고 감사한 일이군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이 발표한 시를 한 편도 놓치지 않고 읽어주는 독자가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잠시 뜸을 들이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민우 씨는 시에서조차 순영 씨를 놓아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요. 알아요.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홀로인 시간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요. 하지만 적어도 민우 씨는 순영 씨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비겁하다고? 그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진부한 삼류 영화 같지만 민우는 순영이를 사랑했기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그 여자의 영혼의 상처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때론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나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일까. 진정 자신이 7년이란 세월 동안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왔는지를 알고나 하는 말일까. 민우는 순영에 대해 비겁하지 않았느냐는 그녀의 질문에 갑자기 똥 밟은 기분이 되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술이나 마십시다. 민우는 잔이 넘치도록 거칠게 술을 따라 단숨에 뒤집었다. 다음 잔을 채우려 할 때 자신을 김선미라고 이름을 밝혔던 그녀가 민우의 술병든 손을 잡았다. 제가 한 잔 따를게요. 5년 동안 민우 씨를 아프게 지켜봐온 팬으로서요. 5년. 아프게 지켜봐온 팬. 민우는 취기가 올라온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잘못 본 것일까? 민우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눈이 잦아 있었다.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몇 번 도리질을 한 뒤 그녀를 다시 보았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갑자기 무슨 까닭인지 그녀의 두 눈엔 당장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처럼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속눈썹을 적시고 있었다. 철민 선배로부터 우연히 민우 씨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민우 씨 시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를 읽던 어느 순간 민우 씨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하고 있었지만 민우는 올라오던 취기가 일시에 가시는 느낌이었다. 그게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철민 선배에게는 민우 씨에게 저란 존재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민우 씨를 5년 동안 해바라기 마냥 지켜봤고 이젠 민우 씨의 그 아픔조차 안을 수 있게 됐고요. 그랬구나. 민우는 그 순간 일주일 전 철민이가 지나가던 말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민우야, 만약에 어떤 여자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5년 동안 지켜만 보고 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때 민우는 철민에게 미친놈 헛소리하고 있어. 그런 여자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라고 했던 것 같았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런 여자가 있다면 넌 어떡할래? 그렇게 말하며 철민은 민우를 향해 눈을 찡긋하며 어깨가 휘청할 정도로 철썩 때리며 껄껄 웃었었다. 제가 순영 씨에 대해 민우 씨가 비겁하지 않았냐고 물은 것은 과연 순영 씨가 아직도 민우 씨가 혼자인 것을 알면 무슨 생각을 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물었던 거예요. 민우는 탁자에 시선을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호수 위에 파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호수는 바닥에 파문을 일으켰던 돌멩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민우에게 있어 순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자 아픈 돌멩이였다. 왜냐고, 왜 혼자서 맘대로 알리지도 않고 5년 동안이나 몰래 좋아했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건 나에게 너무 잔인한 질문이니까. 이것만은 말해줄게요. 민우 씨의 많은 시 중에서 편지 2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를 읽고부터 결정적으로 민우 씨가 제 가슴에 들어왔다는 것을.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새삼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민우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묘한 표정으로 민우를 마주 보았다. 그 순간 민우는 그녀의 얼굴에 오랫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순영의 얼굴이 천천히 오버랩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시선이 마주친 채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아니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손을 뻗어 민우의 볼을 감싸 안았다. 민우는 눈을 감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꿈에도 그리던 순영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민우는 자신의 볼을 감싸 안은
그녀의 손을 꼭 움켜쥐고 순영이 떠난 지 2년쯤 되던 목련이 지던 어느 봄밤, 부엉이처럼 온 밤을 지새우며 터져나오는 오열을 입술을 앙 다물며 참아내며 시를 썼던 그 밤을 떠올렸다. 아무 말 하지 않으리라. 봄밤에 잠들지 못하는 까닭을, 한 줄기 별똥을 보며 눈물 짓는 이유를, 바람 앞에 등불을 들고 또 하루가 저문다 해도 다시는 눈물 나는 사랑에 목숨 하나 버리지 못할 것 같아. 가슴엔 무덤 하나 만들고 어딘가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아있을 너를 그리며 이 밤 더딘 시간 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아무 말 하지 않으리라.